바보 2반 1. 옛날 어느 나라에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이 부유한 농부에게 세 아들, 즉 군인인 세몬, 배불뚝이 따라스, 바보 2반과 귀가 먹고 벙어리인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인 세몬은 임금님에게 봉사하여 전쟁터에 나갔고, 배불뚝이 따라스는 성안의 상인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러 갔으며, 바보 2반은 누이 동생과 같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군인 세몬은 높은 벼슬과 굉장한 땅을 얻고 어떤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세몬은 보수도 많고 땅도 많았으나 언제나 수지가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었으나 사치가 심한 아내가 돈이 들어오기가 바쁘게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인 세몬은 도지세를 받으러 소작인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관리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지세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나 농기구, 말이나 소도 없는 처지입니다. 먼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몬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토지 3분의 1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소유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너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집에 보태준 것이 있느냐? 어떻게 땅을 3분의 1이나 달란 말이냐? 그러면 저 가련한 2반과 네 누이 동생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세몬이 말했다. 그러나 2반은 바보가 아닙니까? 또 말라냐는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입니다. 그런 애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 2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무엇이라고 말하나? 그런데 2반은 쉽게 응했다. 그런 부탁이라면 들어주세요, 아버지. 군인 세몬은 3분의 1의 땅을 얻어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다시 임금님에게 봉사하러 떠났다. 한편 배불뚝이 따라스도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 상인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나 따라스 역시 불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도 얼마의 땅을 주십시오. 그러나 노인은 따라스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다. 너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은 모두 2반이 벌어들인 것이다. 나는 그 애하고 네 누이 동생을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자 따라스가 말했다. 저런 바보 녀석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2반은 장가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누가 바보에게 시집 옵니까? 또 벙어린 누이도 그렇죠. 누이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2반 집에 있는 곡식 절반만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나는 농기구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가축 중에서 회색 말이나 한 마리 갖겠다. 저 말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2반은 조용히 웃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야 또 잡아오면 그만입니다. 2반은 쾌히 승낙했다. 이렇게 해서 따라스도 제 몫을 가져갔다. 따라스는 곡식을 시장으로 내갔다. 말도 끌고 갔다. 2반은 이전과 다름없이 늙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공양했다. 2. 두목 도깨비는 이들 형제가 재산을 나누어 갔는데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사이좋게 헤어진 것이 아주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도깨비 셋을 불렀다. 자, 봐라. 저 인간 세상에 세 형제가 살고 있지 않느냐. 세몬이란 군인과 배선뚝이 따라스, 그리고 바보 2반 말이다. 나는 저 녀석들에게 싸움을 걸어야겠는데 모두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다. 서로가 도와가며 살고 있다. 특히 저 바보 2반이란 놈이 어찌나 마음이 착한지 내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뭐냐. 이제부터 너희 셋은 저 세 녀석들에게 달라붙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벌어지도록 회방을 놓아라. 어떠냐? 자신 있느냐? 네, 자신 있고 말고야. 그러면 어떻게 할 셈이냐? 네,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녀석들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게 한 후 새 녀석들을 한 군데 모여 살게 합니다. 그러면 녀석들은 분명히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은 제각기 할 일을 알고 있는 모양이군. 가서 저 녀석들의 사이를 끌어놓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올 생각을 말아라. 만일 그 일에 실패하면 네 놈들의 가죽을 벗길 것이다. 도깨비 셋은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쉬운 일을 맡겠다고 오랫동안 싸우다가 겨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누구를 맡을 것인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일이 일찍 해결되는 자는 다른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깨비 셋은 제비를 뽑고 나서 언제 다시 이곳에서 만날 것인지를 정하고 누가 일을 끝마치면 또 누구를 도우러 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도깨비 셋은 저마다 자기가 맡은 대로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헤어졌다. 마침내 그날이 오자 도깨비 셋은 약속내로 숲에 모였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은 이렇게 처리했노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군인인 세몬에게 갔다 온 셋째 도깨비가 말을 했다.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잘 됐어. 세몬이란 녀석은 내일 자기 아버지를 찾아갈 거야. 그때 동료 도깨비들이 물었다. 그래, 너는? 나는 말이야, 먼저 세몬에게 쓸데없는 용기를 풀어넣어 주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자기 임금에게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약속을 했지. 그러자 임금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인도의 임금을 정복하라고 보낸 거야. 모두들 정복하러 가겠다고 모였어. 그런데 나는 바로 그날 밤 세몬이 끄는 군대의 화약을 전부 물에 적셔놓고 인도 임금에게로 달려가서 지프로 허수아비 군대를 많이 만들어 놓게 했지. 세몬의 군사들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인도의 허수아비 군병들을 보고는 잔뜩 겁을 먹고 얼어버렸지. 세몬이 쏘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나 총이 나가지 않았거든. 세몬의 군사들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도망쳐버렸어. 마치 양떼처럼.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인도 임금이 그들을 모조리 쳐부셨지. 그래서 세몬은 패장이 되어 돌아오자 임금은 세몬의 땅을 몰수하고 내일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는 참이야. 내가 할 일은 이제 하루 일만 남아있을 뿐이야. 다시 말하면 세몬을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도망치게 하는 그 일뿐이란 말이야. 내일은 모든 일이 끝장이 나니까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봐. 따라스를 공략하러 갔다 돌아온 도깨비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말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내일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따라스란 녀석도 이제 일주일 이상은 더 버티지 못할 거야. 그 도깨비는 말했다. 나는 먼저 그놈을 욕심쟁이가 되게 했지. 그랬더니 녀석은 남의 재산까지 무조건 탐을 내어 닥치는 대로 모두 갖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을 있는 대로 털어 뭐든 사버렸지. 그래도 모자라 계속 사들이는 참이야. 지금은 빚을 내서까지 사들이는 형편이야. 그런데 너무 사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매고 있어. 일주일 후에는 그동안 사들인 물건의 외상값과 돈을 지불해야 할 텐데 나는 그동안의 그 녀석의 물건들을 전부 기름 무더기로 만들어 놓을 작정이야. 그러면 그 녀석은 분명 빚을 못 갚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달려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반에게 갔다 온 셋째 도깨비에게 묻기 시작했다. 네가 맡은 일은 어떻게 됐지?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내 일은 왠지 잘 풀리질 않아. 나는 먼저 그 녀석이 배탈이 나게 할 양으로 놈의 끝바스를 담은 병 속에 독침을 넣고 그 녀석의 밭으로 가서 땅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렸지. 이쯤 되면 녀석도 밭을 가지 못하려니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녀석은 그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쟁기로 밭을 갈아버리는 거야. 배탈이나 끙끙 앓으면서도 계속 갈아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의 쟁기 보습을 부숴놓았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집에 가서 딴 보습을 가져와 갈아 끼우고 다시 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 보습을 붙들어 보려고 안간 힘을 썼으나 불가능했어. 그 녀석은 쟁기를 누르는 데다가 보습이 예리해서 내 손이 마구 상처를 입었지. 그러다 보니 녀석은 거의 다 갈아버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 뭐야. 그러니 친구들, 나를 도와주게. 만일 우리가 그 녀석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리들 모두의 일은 전부 허세가 되고 만 것이야. 그 바보 녀석이 뒤에 남아 농사를 계속하는 한 그 녀석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 바보가 두 형들을 돌봐줄 테니까 말이야. 군인인 세몬을 맡고 있는 도깨비가 내일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작은 도깨비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일단 헤어졌다. 3. 이발은 묵혔던 밭을 거의 갈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다 갈아버리려고 말을 타고 왔다.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으나 마저 갈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래서 말고삐를 잡아당겨 쟁기를 돌려 갈기 시작했다. 한번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치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무슨 일인지 쟁기가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도깨비가 두 발로 보습 끝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일이야. 이곳에 나무 뿌리 같은 곳은 없었는데. 그러나 역시 나무 뿌리겠지? 이발은 땅속에 손을 넣었다. 그러자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이 손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끌어냈다. 나무 뿌리 같은 검은 형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살아있는 도깨비였다. 아니, 이 빌어먹을 놈! 이발은 도깨비를 집어들어 방에다 내리쳐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다. 그러자 도깨비는 발버둥을 치면서 말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뭘 해주겠다는 거냐? 무엇을 원하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이발은 잠시 머리를 긁었다. 나는 지금 배가 몹시 아픈데 고쳐주겠나? 그럼요, 고쳐드리지요. 어디 그럼 낫게 해보아라. 도깨비는 땅 위에 몸을 구부리고 손으로 이리저리 뒤져가며 무엇인가를 찾더니 가지가 셋인 조그만 풀뿌리를 뽑아서 이반에게 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뿌리 하나만 드시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다 나아버립니다. 이발은 뿌리 하나를 먹었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금방 나아버렸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발 놓아주십시오.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럼 잘 가거라. 그런데 이반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어느새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저 구멍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발은 남은 두 가지의 뿌리를 모자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땅을 다시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랑을 갈아버리고 쟁기를 뽑아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군인 세몬이 그의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논과 밭을 빼앗긴 것이었다. 그리고 간신히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아버지한테서 살려고 여기로 달려온 것이었다. 세몬은 이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신세를 좀 져야겠다. 나와 집사람은 먹여다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사세요. 이반은 반갑게 맞이하며 대답했다. 그러나 이반이 마음 자리에 앉자 이반에게서 나는 땀 냄새가 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저는 싫어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농부와 같이 식사를 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자 군인 세몬이 말했다. 집사람이 너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 미안하지만 너는 문간에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죠. 나는 곧바로 밤일을 하러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말에게도 먹이를 줘야 하고. 이반은 빵과 옷을 들고 밤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4. 군인 세몬을 맡은 도깨비는 그날 밤 안에 일을 마치고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보를 골탕 먹이러 이반을 맡은 도깨비 친구를 찾아왔다. 밤이 되어 여기저기 한참 동안은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랬구나. 이건 분명 동료에게 무슨 나쁜 일이 있었단 모양이야. 그렇다면 그 대신 내가 할 수밖에. 밭은 이제 다 갈아엎었으니까 이번에는 풀밭에 가서 그 바보에게 애를 먹여야지. 도깨비는 목장으로 밀려가 입안의 초지에 큰 물이 들게 했다. 땅은 온통 흙탕물 천지가 되었다. 이발은 새벽녘에 가족을 지키는 일에서 돌아와 큰 낫을 들고 풀을 베러 나갔다. 이발은 초지에 도착하자 풀을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한두 번만 낫질을 해도 날이 무뎌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발은 여러모로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안 되겠어.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야지. 그 길에 빵도 가져와야지.
설령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다 배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제기랄, 이 녀석은 참으로 멍청하군. 이래선 안 되겠는걸. 다른 수를 써야겠다. 이반은 다시 돌아와 낫을 갈고 베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풀 속으로 숨어들어 낫 등에 달라붙어 나를 땅속에 처박기 시작했다. 이반은 힘이 들어 기진맥진해졌다. 그래도 거의 다 베고 이젠 물이 고인 늪지만 남았을 뿐이다. 도깨비는 늪 속으로 숨어들어가 이렇게 생각했다. 내 손이 잘리더라도 절대 베지 못하게 해야지. 이발은 늪지대에 왔다. 보기에는 풀이 그렇게 억세지도 않은데 어쩐지 낫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발은 화가 나서 있는 힘을 다해 낫질을 해댔다. 도깨비는 도저히 배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낫을 피하기조차 힘들었다. 만사는 끝장이었다. 도깨비는 숲속으로 숨었다. 이발은 낫을 힘껏 휘둘러 숲을 치는 바람에 도깨비의 꼬리가 절반이 잘려버렸다. 이발은 풀을 다 베고 나서 누이 동생에게서 그것을 굵어 모으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라이보리를 베러 갔다. 갈고랑이 낫을 가지고 갔을 때는 꼬리를 잘린 도깨비가 어느새와 라이보리를 마구 짓밟아 놓고서 갈고랑이 낫으로는 도저히 벨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반은 집으로 돌아가 다시 보동낫을 가지고 와 베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 베어버렸다. 자, 이번에는 귀리를 베어야지. 꼬리를 잘린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골탕을 먹어야지. 어디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다음날 아침 도깨비는 귀리밭에 달려가 보았다. 이 어찌 된 일인가? 귀리는 벌써 다 베어져 있었다. 귀리 알이 떨어지는 것을 적게 하려고 이발은 밤새 다 베어버렸다. 도깨비는 약이 바짝 올랐다. 저 바보 같은 녀석은 내 꼬리를 잘라버리고 또 나를 괴롭히고 있다. 전쟁에서도 이처럼 고질한 일은 없다. 저 바보 녀석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으니 별 도리가 없는걸. 그러나 이번에는 라이보리 더미에 숨어들어가 모두 썩혀버려야지. 도깨비는 라이보리 더미가 있는 곳으로 가 그 라이보리 단 속에 숨어들어가서 썩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라이보리 단을 썩히기 위해 따뜻하게 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그 열로 잠이 들어버렸다. 한편 이반은 앞말에 수레를 채우고 누이 동생과 같이 라이보리 단을 나르러 왔다. 라이보리 더미로 다가와 라이보리 단을 짐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두어 단 가량을 던져 올리고 꾹꾹 누르자 도깨비 졸개의 등을 눌러버렸던 것이다. 그래 감촉이 이상해서 단을 치켜들어 보니 꼬리가 잘린 도깨비가 손끝에 매달려 비동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아니 이것 봐라. 뭐 이렇게 못된 것이 있어. 다시는 안 온다더니 또 나왔구나. 저는 아닙니다. 저번에는 나의 친구였어요. 저는 당신의 형이 세몬에게 붙어 있었던 놈입니다. 그래, 네가 어떤 놈이건 상관없다. 똑같은 꼴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반이 땅바닥에 내리쳐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도깨비는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놓아주신다면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저는 원하신다면 어떤 것으로도 군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군병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니죠. 이쪽 생각대로 그들은 무엇이나 해드립니다. 노래도 부를 수 있단 말이냐? 부르고 말고요. 어디 한번 해보아라. 그러자 도깨비는 이렇게 말했다. 이 라이보리 단을 한 단 들어 땅 위에 세워놓고 흔들면서 그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종이 내리는 명령이다. 다발이 아니고 보리집 수만큼 군병이 되어라. 이반은 라이보리 단을 땅바닥에 세워놓고 흔들면서 도깨비가 말한 대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라이보리 단이 점점 흩어져 수많은 군병이 되었으며 앞에는 나팔을 불고 북을 치는 군병이 되었다. 이반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 큰 소리로 웃었다. 니놈은 여간한 제주꾼이 아니군. 이것을 계집애들이 보면 기뻐하겠는걸? 그럼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아니야.
라이보리단으로 군병을 만들면 곡식이 허실하게 되니 이 군병들을 다시 라이보리단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을 알려주어야지. 그러자 도깨비 졸개는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군병의 수만큼 보릿교단이 되어라. 내 종의 명령이다. 이반이 그대로 말하니까 다시 다발이 되었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저를 놓아주세요. 좋아, 놓아주지. 이반은 도깨비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갈퀴에서 놓아주었다. 안녕! 그런데 이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 버렸다. 그곳에는 구멍이 하나 남았을 뿐이다. 이반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둘째 형인 따라스가 아내와 함께 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배불뚝이 따라스는 빚을 갚지 못하자 남몰래 도망쳐 나와 아버지에게 온 것이었다. 그는 이반을 보자 사정했다. 이반,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집사람하고 나를 좀 먹여다오. 그렇게 하세요. 이반은 옷을 벗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상인의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나는 바보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고약한 냄새가 나서 말이에요. 그러자 따라스가 말했다. 이반아, 너는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저기 문간에서 먹어라. 네, 그렇게 하죠. 이반이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 몫의 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렇지 않아도 밤일을 나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 5. 세 번째의 도깨비는 그날 밤에 일이 끝나 약속한 대로 친구를 도우려고, 다시 말해 이반을 골탕 먹이려고 따라스가 있던 곳에서 달려왔다. 밭에 나가 여기저기 친구를 찾아보았으나 다만 늪에서 잘린 동료의 꼬리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라이보리를 베어낸 자리에서 또 하나의 구멍을 발견했다. 이건 아무래도 동료들에게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모양이야.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 바보 녀석을 꺾어버려야지. 도깨비는 이반을 찾으러 탈곡장으로 갔다. 그러나 이반은 벌써 들일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치고 있었다. 집에 와 있는 두 형제는 같이 사는 생활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 집을 지을 나무를 찾아달라고 이반에게 찾아왔다. 도깨비 졸개는 숲속으로 달려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 이반이 나뭇가지를 베어 눕히는 것을 회방 놓기 시작했다. 이반은 될 수 있는 대로 나무가 쓰러질 때 가지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먼저 나무 밑을 잘라놓고 넘어지게 하려 했으나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나무가지에 걸리는 것이었다. 이반은 지렛대를 만들어 여기저기로 그 방향을 틀어 겨우 나무를 쓰러뜨렸다. 이반은 계속 나무를 베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반은 몹시 힘을 들이면서 겨우 쓰러뜨리곤 했다. 세 번째 나무에 달라붙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이반은 한 50그루쯤은 벌목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의외로 힘이 들어 아직 10그루도 베기 전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반은 아주 지쳐 있었다. 그 몸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서 마치 안개처럼 숲속에 피어올랐는데도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는 또 한 그루를 베어 눕혔다. 그러고 나니 몸에서 힘이 빠지고 등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끼를 나무에 박아놓고 조금 쉬려고 앉아 있었다. 도깨비는 이반이 지쳐서 잠잠해진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지쳤군. 나도 이젠 좀 쉬어볼까. 도깨비는 나무에 걸터 앉아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반은 다시 일어나 도끼를 들고 반대쪽에서 나무를 내리쳤다. 나무는 벼랑간 우지직 소리를 내며 쪼개지면서 쓰러졌다. 도깨비는 너무 갑작스런 일을 당해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손이 그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이반은 또 한 번 놀랐다. 아니, 이 고약한 놈이 다시 나타났구나. 저는 아닙니다. 당신 형님 따라스에게 붙어 있었던 놈이에요. 아니다. 네가 어디 있었건 내가 취할 행동은 마찬가지다. 이반은 도끼를 번쩍 치켜들어 등으로 내리쳐 죽이려고 했다.
도깨비 졸개는 쩔쩔매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내리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대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의 돈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도깨비는 이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떡갈나무의 잎을 들고 두 손으로 문지르십시오. 그러면 금화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반은 나뭇잎을 들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과연 누런 금화가 잔뜩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거 참 재미있겠는데? 어린애들하고 놀기에 안성맞춤이야. 그러면 저를 놓아주시는 거죠? 좋아, 놓아주지. 이발은 지렛대를 들고 도깨비를 나무 사이에서 빼내주었다. 안녕. 그런데 이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깨비는 돌이 물에 던져지기라도 한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다만 구멍 하나만 뚫려 있었다. 6. 형제들은 집을 지어 따로따로 살기 시작했다. 이발은 들리를 다 마치고 맥주를 만들어 형님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형들은 이반의 초대를 무시해버렸다. 우리는 농부들의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자기도 마셨다. 그리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춤판이 벌어진 한 길로 나갔다. 이반은 춤판으로 다가가 여자들에게 자기를 칭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을 주겠다. 여자들은 모두 웃음을 짓고는 그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주셔야죠. 알았어요. 곧 갖다 줄게요. 그는 씨앗 상자를 가지고 숲 쪽으로 뛰어갔다. 여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머나, 저 바보 좀 보게 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그의 일은 곧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반이 돌아오는데 그는 무엇인가를 가득 채운 씨앗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나누어 줄까? 그것이 무엇인데요? 어디 나누어 주셔요. 이반은 금화를 한 주먹 쥐어 여자들에게 던졌다. 금화가 여자들 앞에 떨어졌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여자들은 서로가 금화를 주우려고 몰려들었다. 농부들도 앞을 다투어 몰려왔다. 서로 금화를 잡으려고 난장판이 되었다. 어떤 노파는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했다. 이반은 이 광경을 보고 계속 웃어댔다. 서로 싸우지 말아요. 더 가져다 줄 테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뿌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방대를 지어 몰려왔다. 이반은 상자에 있는 것을 모두 뿌려버렸다. 그래도 모인 무리들은 넣어달라고 난리였다. 그래서 이반이 말했다. 이제는 다 없어졌어. 다음에 또 주지. 자, 이제 춤을 출까? 좋은 노래로 불러. 여자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노래는 재미가 없는데. 여자들이 물어보았다. 그럼 어떤 노래가 재미있지? 내가 그대들에게 보여주지. 그리고 이발은 헛간으로 가서 보릿단을 하나 들고 알곡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세워놓고 흔들면서 말했다. 내 종의 명하노라. 묶은 단 그대로가 아닌 보리집 수만큼 병정이 되어라. 그러자 보리집단이 흩어지면서 군병이 되더니 북과 나팔을 불며 쿵작거렸다. 이발은 군병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그들과 함께 한 길을 행진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군병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발은 누구도 자기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들을 다시 헛간으로 데리고 가 원래대로 다발을 지어 집단이 되게 하고 그것을 건초더미 위에 던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7. 다음날 아침 맏형인 세몬이 어제 있었던 사건을 알고 이반을 찾아왔다. 나에게 모두 얘기해라. 너는 도대체 그 군병을 어디서 데려와서 어디로 데려갔지? 그것을 알아 무엇합니까? 무얼 하겠느냐고? 군병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한 나라를 얻을 수 있어. 이발은 깜짝 놀랐다.
그럼 왜 빨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리죠. 마침 누이 동생과 둘이서 보릿단을 많이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이반은 맏형을 헛간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군병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군병을 데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군병을 먹여 살리려면 하루에 온 마을의 양식이 다 없어지니까요. 군인인 세모는 군병을 다 데리고 가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반은 군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보릿단을 탈곡장에 내리켰다. 그러자 한 개 중대의 군병이 나타났다. 또 한 번 내리치면 또 한 개 중대가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온 들판이 가득 채워질 만큼 수많은 군병을 만들어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됐습니까? 세모는 매우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다. 됐어. 이제 그만해. 고맙다, 이반. 아닙니다. 만일 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보리집이 많이 있으니까요. 군인인 세모는 군대를 통솔하여 행렬을 갖추게 하고 싸움터로 나갔다. 군인인 세몬이 떠나자 이번에는 배불뚝이 따라스가 찾아왔다. 그도 어제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똑바로 말해다오. 그래, 너는 그 말을 어디서 가져왔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나는 그걸로 온 세상의 돈을 가질 수 있단 말이다.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렇습니까? 진작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형은 매우 기뻐했다. 나는 씨앗 상자로 3상자만 채우면 된다. 그렇게 해드리죠. 숲속으로 가시죠. 말을 준비해 가야겠어요. 운반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두 형제는 숲으로 갔다. 이발은 떡갈나무에서 잎을 따서 문지르기 시작했다. 금화가 뚝뚝 떨어져 수북이 쌓였다. 이만하면 돼요. 따라스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 충분하다. 고맙다, 이반. 바보 이반. 아닙니다. 더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뭇잎은 많이 있으니까요. 배불뚝이 따라스는 말에다 금화를 가득 싣고 장사를 하러 떠났다. 이리하여 두 형들은 떠났다. 세모는 전쟁터로, 따라스는 장사를 시작했다. 군인인 세모는 나라를 정복하고 배불뚝이 따라스는 큰 재산을 모았다. 어느 날 이들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세모는 어디서 군대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또 따라스는 어디서 미천을 잡았는지에 대하여. 군인인 세모는 아우에게 말했다. 나는 나라를 얻어 잘 지내고 있기는 하나 다만 돈이 부족하단 말이야. 군병을 먹여 살릴 돈 말이야. 그러자 배불뚝이 따라스가 말했다. 나는 말이에요. 돈은 모았는데 한 가지 곤란한 일은 그것을 지켜줄 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는 이반에게 찾아왔다. 이반의 집에 도착하자 세모는 이렇게 말했다. 이반아, 아무래도 군병이 좀 모자란다. 그러니 군병들을 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한 2집단만이라도. 이반은 고개를 내저었다. 안 됩니다. 형님에게 더 이상 군병들을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전번에는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지 않아? 그는 말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이 바보 녀석아? 왜냐하면 형님의 군병이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일인데요. 내가 길가에 밭을 갈고 있으려니 한 부인이 그 길로 관을 메고 가면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죽었나 하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몬의 군병들이 전쟁에서 내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군대란 노래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군병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반은 고개를 내저으며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 너는 처음에 얼마든지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잖아. 약속은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만들지 않겠어요. 이반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 바보야! 어째서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형님의 금화가 미하일 로프에게서 암소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죠. 어떻게 빼앗겼다는 거냐? 미하일 로프에게 암소 한 마리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그 우유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찾아와 우유를 달라고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죠. 너희 암소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끌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갔느냐? 따라스의 관리인이 찾아와 엄마에게 금화 세 닙을 주니까 그 사람에게 암소를 주워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을 우유가 없어졌어요. 나는 형님이 금화를 한낱 장난감으로 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서 암소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나는 이제 절대로 형님에게 금화를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반은 좀채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더 이상 금화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두 형들은 헛수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두 형은 돌아가는 길에 어떤 방법으로 서로의 곤경을 도울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했다. 세문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 어떨까? 네가 나에게 군병을 먹여 살릴 돈을 주고 나는 너에게 군대 절반을 보낸다. 네 재산을 지키도록 말이다. 따라스도 동의했다. 두 형제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갖고 둘이 다 같이 임금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8. 그러나 이반은 줄곧 자기 집에서 살면서 부모를 섬기고 벙어리 누이 동생과 함께 들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반네 집에 늙은 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이반은 그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벙어리 누이에게서 빵을 받아 모자 속에 넣어가지고 개에게 던져주었다. 그런데 모자에 구멍이 뚫려서 빵과 함께 조그만 뿌리 가지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과 함께 그 뿌리도 먹어버렸다. 그 뿌리를 먹자마자 갑자기 뛰어오르고 장난을 치기도 하며 힘차게 짖어대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기도 했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이다. 부모들은 깜짝 놀랐다. 너는 무엇으로 개를 고쳤느냐? 그러자 이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뿌리를 2개 가지고 있었는데 개가 그 하나의 뿌리를 먹었어요. 바로 그 무렵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임금의 딸이 병을 얻어 누워 있어서 임금은 방방 곳곳에 방을 붙여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미혼이라면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반이 사는 마을에도 물론 이 방이 붙었다. 부모는 이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도 임금의 방문에 대해서 들었을 테지. 너는 모든 병을 고친다는 풀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가서 공주님의 병을 고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한평생 영화를 누리게 될 게 아니다. 그럼 부모님 말씀대로 하죠. 그리고 곧 떠날 준비를 했다. 부모들이 나들이 옷을 입혀주었다. 이반은 문간으로 나갔는데 그곳에 손이 굽은 여자 거렁뱅이가 서 있었다. 소문에 당신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 손 좀 고쳐주세요. 이대로는 제 신발도 신지 못해요. 고쳐주지. 이발은 풀뿌리를 꺼내어 여자 거렁뱅이에게 주었다. 여자 거렁뱅이는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 거렁뱅이의 병이 나아서 즉시 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부모들은 이반을 임금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반이 한 개밖에 없는 풀뿌리를 여자 거렁뱅이에게 주어버려 공주님을 고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노발대발하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열빠진 놈아! 그래, 거지 따위는 가엾게 여기고 공주는 가엾게 여기지 않느냐? 그러자 이반은 공주도 가엾게 생각되었다. 그는 말에 수레를 채우고 급히 짚을 신고 그 위에 앉아 떠나려고 했다. 도대체 너는 어디로 가려는 거냐, 이 바보 녀석아! 공주님을 고쳐드리려고 떠나는 거죠.
그러나 너에게 고쳐드릴 풀뿌리가 없지 않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이반이 말을 몰아 궁궐 문 앞에 내려서자마자 금세 공주의 병이 나아버렸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여 사신에게 명령하여 이반에 불러들이라고 이르고 훌륭한 옷을 입혔다. 지금부터 그대는 짐의 사위로다. 네, 황공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공주와 결혼했다. 그리고 임금은 곧 죽었다. 그래서 이반은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 형제는 모두 임금이 되었다. 9. 세 형제는 각기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고 있었다. 맏형인 군인 세모는 그야말로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그는 지프로 만든 군병을 밑바탕으로 진짜 군병을 모집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전국에다 10집마다 군병 한 명씩을 차출하되 그 군병은 키가 커야 하고 살갗이 희며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는 군병을 많이 모집하여 모두 잘 훈련시켜 놓았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에게 대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군병들을 보내 진압하고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의 생활은 정말로 호화로웠다. 그가 생각하는 것,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그의 소유가 되었다. 군대만 동원하면 그 군병들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탈취하여 가져오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한편 따라스의 생활도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이반에게서 얻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미천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 그 역시 자기 나라에 그럴듯한 법을 만들었다. 그는 자기 돈은 금고에 넣어두고 백성에게서는 교묘히 돈을 뽑아냈다. 그는 인두세, 주세, 결혼세, 장례세, 통행세, 거마세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집신세, 각반세, 치장세까지 뜯어내었다.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다. 백성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소나 돼지나 닭 등을 그에게 가져왔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노역으로서 세금을 떼기도 했다. 바보 이반의 생활도 나쁘지는 않았다. 임금의 장례가 끝나자 그는 임금의 의대를 벗어던지고 그것을 왕비의 옷장에 간직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일을 했다. 나는 도무지 따분해서 못 견디겠다. 배만 자꾸 커지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형편이야. 그래서 그는 부모와 벙어리인 누이를 불러오고 또 옛날처럼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상관없어. 임금님도 먹어야 하니까. 대신들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임금을 지불할 국고금이 없사옵니다. 걱정할 거 없소. 돈이 없으면 주지 않으면 그만이잖소. 이반 임금은 대답했다. 그러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좋을 대로 하라시오. 일을 안 해도 좋소. 결국 자유롭게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 모두들 거름이나 가져오게 해. 그자들이 거름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니까. 백성들이 이반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다. 한 사람이 말했다. 이놈이 내 돈을 훔쳤사옵니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아 그래? 좋아. 이자는 돈이 필요했던 거야. 모든 사람은 이반이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왕비는 그에게 말했다. 모두들 당신을 바보라고 말하고 있사옵니다. 아 걱정하지 말아요. 이반의 아내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러나 역시 그녀도 바보였다. 제가 어떻게 남편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늘 가는 대로 실은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도 왕비의 옷을 벗어 옷장 속에 넣어두고 벙어리 처녀에게 농사 일을 배우러 갔다. 그리고 일을 다 배운 다음 남편을 도왔다. 이반의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은 다만 바보들 뿐이었다. 돈이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다. 모두가 스스로 일을 하여 먹고 살며 더불어 이웃 사람들도 먹여 살리면서 살아갔다.
10. 도깨비 두목은 작은 도깨비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세영제를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까닭인지를 알아볼 양으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곳저곳 찾아다녔지만 겨우 찾아낸 것은 3개의 구멍뿐이었다. 아무래도 실패한 게로군.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해치울 수밖에 없지. 그는 세영제를 찾으러 갔으나 그들은 이미 옛날에 살던 곳에는 없었다. 그는 세영제를 각기 다른 곳에서 찾아내다. 셋은 모두 건재하고 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결과가 이러니 내가 직접 나서야겠는걸. 두목 도깨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우선 군인인 세몬의 나라로 갔다. 그리고 자기 모습 그대로가 아닌 장군으로 위장하여 세몬 왕에게 찾아갔다. 듣는 바에 의하면 세몬 왕께서는 훌륭한 군인인 듯합니다. 그러나 신도 군사와 전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사와 전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만. 세몬 임금은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그가 꽤 상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채용하기로 했다. 새로 기용된 장군은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을 세몬 왕에게 제시했다. 첫째로 아주 많은 군병을 모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편안하게 지내려는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징집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젊은 여성들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최신식 소총과 대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번에 100발의 총알이 나가는 소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태워버리는 무서운 성능의 대포도 만들겠습니다. 이 대포는 사람이나 성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몬 임금은 새로 채용된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젊은이는 모든 군대에 징집할 것을 명령하고 또 공장을 세워 신식 소총과 대포를 만들어 곧 이웃나라의 임금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세몬 임금은 군병들에게 적군을 향해 총포를 퍼부으라고 명령하여 단번에 쳐부수고 절반을 불태워버렸다. 이웃나라 임금은 곧 항복하고 자기 나라를 바쳤다. 세몬은 매우 기뻐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인도의 왕을 정복해야지. 그런데 인도 임금은 세몬의 소문을 듣자 그의 전술 전략을 완전히 파악하고 또 자기 계략을 덧붙였다. 거기다 그는 소총과 대포 만드는 법을 세몬 임금에게서 빼낸 데다가 공중을 날아 하늘에서 터지는 폭탄을 개발했던 것이다. 세몬 임금은 인도 임금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예리한 낫도 언제까지 예리한 것은 아니다. 인도 임금은 세몬의 군대가 사정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이자 명사들을 하늘을 날게 하여 적군의 머리 위에서 폭탄을 퍼붓기로 했다. 여자 병사들이 마치 진딧물에다 약을 뿌리기라도 하듯이 세몬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달아나고 세몬 임금만 남았을 뿐이었다. 인도의 임금은 세몬의 나라를 빼앗고 군인인 세몬은 걸음아 날 살려달라고 정신없이 도망쳐버렸다. 도깨비 두목은 이 맏형을 해치우자 이번에는 따라스 임금에게 찾아갔다. 그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따라스의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선심을 쓰기도 하고 돈도 물쓰듯 뿌리기 시작했다. 이 상인은 모든 물건을 비싼 값으로 사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돈을 벌었다고 이 상인을 찾아왔다. 이리하여 백성들의 사정은 좋아졌고 돈 사정이 좋아지니 세금도 제때에 거쳤고 어떤 세금이든 기한 내에 다 바치게 되었다. 따라스 임금은 매우 기뻐했다. 참 고마운 상인이군. 내 나라는 점점 많은 돈이 생겨나고 살기가 더욱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스 임금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 새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목재며 돌을 날라오게 하고 새 궁전 짓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백성에게는 비싼 상을 주었다. 따라스 임금은 그 정도면 전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일하러 몰려올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목재며 돌은 모두 그 상인에게 실어가고
또 일꾼들도 모조리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스 임금은 품삯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상인은 더 많은 돈을 뿌렸다. 따라스 임금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인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상인은 임금보다 품삯을 더 많이 주어 곤경에 빠뜨렸다. 궁전은 착국만 해놓고 좀채로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스 임금은 또 정원을 꾸미려고 계획했다. 가을이 되었으므로 따라스 임금은 백성들에게 정원을 만들러 오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그 상인의 연못을 팔아 몰려갔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따라스 임금은 새로운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 검은 담비의 가죽을 사겠다고 생각하여 사신을 보내어 사오라고 했다. 그 사신이 돌아와 말했다. 담비는 없사옵니다. 그 상인이 모조리 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자는 비싼 값을 주었고 담비 가죽으로 방석을 만들었다 하옵니다. 따라스 임금은 종말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종말을 사러 보냈더니 모두 돌아와서 말하기를 좋은 말은 그자가 다 사버리고 그 말은 상인의 연못에 채울 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들 임금의 일이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상인의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거들었고 그 상인으로부터 번 돈으로 임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임금은 돈이 너무 많아 그것을 간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생활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임금은 이제 다른 계획을 그만두고 당장 살 궁리를 하게 되었다. 마침내 생활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모든 것이 궁색해졌다. 요리사들도 하인들도 마부들도 여자들도 모두 그에게서 상인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쯤 되고 보니 식량까지 모자라기 시작했다. 시장으로 사람을 보냈으나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 물건들을 그 상인이 몽땅 사버렸기 때문이다. 임금은 그저 세금을 돈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따라스 임금은 매우 화가 나서 상인을 나라 밖으로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상인은 국경에 버티고 앉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인의 돈을 보고 모든 것이 임금에게서 상인에게로 몰려갔다. 임금의 사정은 매우 심각해졌다. 며칠씩 먹지도 못한 데다가 소문에 의하면 상인은 임금에게서 왕비를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스 임금은 실성한 사람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느 날 군인인 세몬이 동생인 따라스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날 도와다오. 나는 인도 왕에게 패배하여 피신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배불뚝이 따라스 자신도 현재는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었다. 제 자신도 벌써 이틀이나 굶고 있는 형편이에요. 10일 두목도깨비는 두 형제를 궁지에 몰아넣고 이반에게 찾아갔다. 장군으로 변장하여 이반에게 찾아가 군대를 조직할 것을 권했다. 임금께서 군대가 없이 지낸다는 것은 위신에 관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아옵니다. 명령만 내리신다면 나는 임금의 백성 중에서 군병들을 모집하여 훌륭한 군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반은 그의 말을 듣고 말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오. 그럼 만들어보. 그리고 군병들이 노래를 잘 부르도록 훈련하시오. 나는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두목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원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군대에 지원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비싼 술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바보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술 따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 술은 우리 손으로 만드니까 말이야. 그리고 모자도 원하는 것은 여자들이 모두 만들어주는걸? 얼룩달룩한 것이나 레이스가 달린 것까지도 말이야. 그리하여 어느 누구 하나 군대에 지원하는 자는 없었다. 도깨비 두목은 이반에 찾아왔다. 임금의 나라 바보들은 지원해서 군병이 되려고 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권력을 써서 그들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그럼 권력을 써 군대를 만들어보. 그래서 두목도깨비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 나라 바보들은 모두 군병이 되어야 하며 만일 이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반 임금께서 사형을 내릴 것이다. 바보들은 장군에게 몰려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들이 군병이 되지 않으면 임금께서 사형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군대에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았소. 군병이 되면 목숨을 잃는다고 하던데?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바보들은 고집을 부려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죽어야겠어요. 죽기는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네 놈들은 정말 바보들이로구나. 군병이 되었다고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 군병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반 왕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 바보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바보 이반 왕에게 물어보러 갔다. 장군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두 군병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옵니다. 군대에 나가면 죽을는지 살아올 것인지 모르지만 나가지 않으면 이반 왕께서 우리를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옵니까? 이반은 껄껄 웃었다. 어찌 나 혼자서 그대들 전부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 바보가 아니었다면 그대들에게 잘 설명하여 주련만 나 자신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겠습니다요. 그렇게들 하지. 안 나가도 좋아. 바보들은 장군에게 가서 군병이 되기를 거절했다. 두목도깨비는 일이 잘 되지 않음을 알고 이웃나라의 따라깐 왕에게 가서 전쟁을 걸도록 꼬이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싸움을 걸어서 이반 왕을 정복해버립시다. 그 나라에는 돈은 없지만 곡식이나 가축, 그 밖에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따라만 왕은 싸움을 벌이기로 했다. 먼저 큰 군사를 모으고 총과 대포를 준비하고 국경을 넘어 이반의 나라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반에게 이렇게 말했다. 따라깐 왕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뭐 별일 있으려고. 싸움을 할 테면 알아지. 따라깐 왕은 국경을 넘자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여 이반의 군대의 동정을 은밀히 살피게 했다. 척후병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군병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오래 기다렸으나 군대에 대해서는 소문조차도 들을 수 없었다. 누구와 싸울래야 싸울 상대가 없었다. 따라깐 왕은 군병들을 보내어 마을들을 점령하게 했다. 군병들이 어느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러자 남녀 바보들이 뛰어나와 군병들을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다. 군병들은 바보들에게서 곡식이나 가축을 약탈했다. 바보들은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곤히 내어주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곳에 와서 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군병들은 다른 마을로 가보았으나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군병들은 그날도 다음 날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조사해 보았으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였다. 또 있는 것은 다 내어주었고 어느 사람도 애써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만일 당신의 나라에서 살기가 곤란하시거든 모두 우리나라에 와서 사세요. 군병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았으나 어디나 군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모두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살았으며 남도 먹여 살리고 또 제 한 목숨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이곳에 와서 살라고 권유할 뿐이었다. 군병들은 차츰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따라깐 왕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주십시오. 전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나라에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참살하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따라만 왕은 화가 치밀어 군병들에게 명령했다. 온 마을로 다니며 마을을 어지럽게 하고 집과 곡식을 불사르며 가축들을 죽여버려라. 만일 내 명령에 불복하는 놈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하리라. 군병들은 어명에 놀라 임금의 명령대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이나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바보들은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고 다만 울고만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울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못살게 구는 거냐? 왜 우리 재산을 빼앗는 거냐? 필요하면 차라리 갖고 가는 편이 나을 것인데. 그들은 울기만 하고 있었다. 군병들의 마음은 왠지 우울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난동을 피우지도 않았다. 마침내 병정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다. 12. 그리하여 두목도깨비는 떠나버렸다. 군대의 힘으로는 입안을 골탕 먹이지 못했던 것이다. 두목도깨비는 다시 멋진 신사로 위장하여 입안의 나라에 살러 왔다. 배불뚝이 따라스처럼 그도 돈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생각했다. 나는 훌륭한 지식을 가르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나는 또 먼저 이 나라에 집을 짓고 장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럼 여기서 사시죠. 한 벼슬아치가 신사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 이윽고 신사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금화가 들어있는 커다란 자루와 종이를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마치 돼지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면처럼 집을 지어보시오. 여러분은 일을 하고 지시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지시대로 따르면 그 대신 이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금화를 보였다. 바보들은 놀랐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돈이란 것은 없었으며 그 대신 필요한 것은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일을 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화에 반했다. 그거 참 좋은데? 장난감으론 그만이야.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물건과 노동력을 신사의 금화와 바꾸려고 그에게로 몰려갔다. 두목도깨비는 따라스의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누런 금화를 마구 떨어뜨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금화와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해주고 금화를 받기도 했다. 두목도깨비는 속으로 신이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징조야. 이번에야말로 그 바보 입안을 따라스처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녀석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데 바보들은 금화를 갖자마자 여자들의 목걸이 감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여자애들의 모양을 내는 데 쓰기도 했다. 그들에게 많은 금화가 생기자 이제는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사는 궁궐 같은 집이 아직 반도 돼 있지 않았으며 곡식과 가축도 1년분이 채 못 되었다. 그래서 신사는 자기에게로 일을 하러 오라, 음식이나 가축을 가지고 오라, 어떤 물건이나 어떤 노역이라도 하면 그 값으로 많은 금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일하러 가는 자가 없고 무엇 하나 가지고 가는 자가 없었다. 가끔 아이들이 달걀과 금화를 바꾸거나 또는 금화를 받고 물건을 날라다 주는 정도였으며 그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멋진 신사는 차츰 먹을 것마저 달리게 되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 안을 두루 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 닭을 살려고 금화를 내보였다. 그러나 여주인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어부집에 들러 고기를 살 양으로 금화를 내밀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가지고 놀 사람이 없죠. 모두들 귀한 물건이라고 해서 나도 새입 가지고 있죠. 두목도깨비는 빵을 사려고 농부의 집에 들러 금화를 내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금화를 받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집사람에게 빵을 잘 나오도록 할 테니까요. 도깨비는 기분이 상해 침을 뱉고는 재빠르게 농부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예수님을 구실로 하는 선심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예수란 말만 들어도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깨비 두목은 빵도 얻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도깨비가 어디를 가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돈을 보고 어떤 것도 주려 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오거나 일을 하러 오거나 또 적선을 바라고 차라리 동냥을 하러 오구려. 그러나 두목도깨비는 금화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더군다나 일하기는 더욱 싫었으며 그렇다고 동냥을 할 수도 없었다. 두목도깨비는 화가 났다. 어떻게 된 노릇이야? 돈은 필요한 건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떤 머슴이라도 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바보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정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계산이나 세금 따위는 없으니까요. 헌데 그까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두목도깨비는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일이 이반의 귀에 들어갔다.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우리들에게 훌륭한 신사가 찾아와서 살고 있사옵니다. 그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술을 마시며 깨끗한 옷만 즐겨 입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더구나 동냥도 하지 않고 그저 금화라는 것만 내어 놓습니다. 전에 금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신사에게 무엇이든지 다 갖다 주었는데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신사를 어떻게 하오리까? 굶어 죽지는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발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먹여주어야 하느니라. 양치는 목자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게 하여라. 두목도깨비는 할 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얻어먹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차례가 이반의 궁궐에까지 왔다. 두목도깨비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갔더니 이반의 집에서는 벙어리인 여동생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끔 게으름뱅이에게 속아왔다. 게으름뱅이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제일 먼저 밥을 먹으러 와서 준비해놓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벙어리 처녀는 그들의 손을 보고 게으름뱅이를 곧잘 가려내었다.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을 수 있지만 굳이 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먹고 남은 찌꺼기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두목도깨비가 식탁에 앉자 벙어리 처녀는 슬쩍 그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못이 박히지 않았다. 손은 고운데다가 손톱이 자라있는 것이다. 벙어리 처녀는 무엇이라고 소리치더니 도깨비를 식탁에서 끌어내렸다. 그러자 이반의 아내가 도깨비에게 말했다. 화내지 마세요. 우리 시누이는 손에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앉히지 않기로 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두 드신 후 남은 것을 드세요. 임금의 궁궐에서는 나에게 돼지에게 주는 것을 먹이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두목도깨비는 화가 났다. 그리고 이반에게 말했다. 임금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손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미련한 법률이 있군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긴 데 불과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무엇으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바보들인 우리가 어찌 그런 것을 알겠는가. 우리들은 대체로 손과 등으로 일하고 있지. 그것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머리로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 많다는 것을. 이발은 놀랐다. 과연 그렇구먼. 우리가 바보라 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그러자 두목도깨비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옵니다. 머리로 일하는 것도 말입니다. 나의 손에 못이 박히지 않았다고 하여 지금 여러분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는데 그것은 즉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다는 것을. 때로는 머리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사옵니다. 이반은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가? 머리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으니 과연 쉬운 일은 아니로구먼.
그렇다면 차라리 손과 등을 써서 더 쉬운 일을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러자 도깨비는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제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바보로 남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나는 머리로 일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이반은 놀랐다. 그럼 가르쳐주게! 손이 지치면 머리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도깨비는 그것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반은 온 나라에 방을 붙였다. 훌륭한 신사가 여러분들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알려주게 되었다. 머리는 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모두들 배우러 나오라. 이반의 나라에서는 높은 망대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연단을 준비했다. 이반은 신사가 잘 보이도록 높은 망대에 연단으로 안내했다. 신사는 망대 위에 서서 떠들어댔다. 무식한 백성들은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바보들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일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신사가 진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목도깨비는 다만 말로만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엉터리 같은 말을 바보들에게 짓거릴 뿐이었다. 바보들은 뭐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바라보다가 이윽고 각자의 일자리로 흩어져 가버렸다. 두목도깨비는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연방 떠들어대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먹고 싶었다. 그러나 바보들은 만일 저 신사가 손보다 머리로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면 머리로서 자기가 먹을 빵쯤이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그에게 빵을 주려고 생각지 않았다. 두목도깨비는 다음날도 연단에서 줄곧 떠들어대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잠시 듣다가는 곧 흩어져 갈 뿐이었다. 이반은 종종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어떻든가? 그 신사는 머리로 일을 하던가? 아니올시다. 그는 여전히 떠들어대기만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두목도깨비는 역시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고 이제는 지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휘청거리더니 그만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한 사람의 바보가 그것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알리자 이반의 아내는 이반에게 달려가 남편에게 말했다. 자, 구경하러 가십시다. 드디어 신사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이반은 말을 몰아 망대로 달려갔다. 망대에 다다르자 도깨비는 굶주리다 못해 너무 지쳐서 비틀거리더니 머리가 기둥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이반이 가까이 다가간 순간 도깨비가 쓰러지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다리의 계단을 따라 거꾸로 굴러떨어졌다. 아하! 하고 이반은 감탄하듯 말했다. 언제인가 신사는 머리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니 과연 정말인걸? 이건 손에 박힌 못의 문제가 아니야. 저렇게 일을 하다가는 머리에 많은 혹이 생길 게 아닌가? 두목도깨비는 사다리 아래로 굴러떨어지자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말았다. 신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이반이 가까이 가려는데 순간 땅바닥이 쫙 갈라지더니 두목도깨비는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을 뿐이었다. 이반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다. 아, 이놈이 이런 망할 게 다 있나? 또 그놈이었던가? 그놈들의 아비가 틀림없다. 별 희귀한 놈도 다 있구먼. 그리하여 이반은 오늘까지 살아있으며 온갖 백성들이 그의 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두 형들도 그에게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반은 그들을 받아들여 모시고 살았다. 또 그 누구라도 찾아와 우리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시오. 이곳에 와서 사시오. 여기는 무엇이든 많이 있으니. 그러나 이 나라에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다. 손에 못이 박힌 자는 식탁에 앉을 수 있지만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